일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29%, 국민의힘 2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장동혁 호 출범 후 최저치를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이른바 검찰개혁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언중이라든지 방심위, 법적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가장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던 국민의힘의 결의문 후속 조치, 드디어 장동혁 대표가 답했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당내 휴전을 제안한 장동혁 대표, 진정성이 있느냐는 여전히 갑론을박인데요.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윤석열 정부에서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도 민주당 29%, 국민의힘 25%.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TK 지역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저마다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진 않을지 싶기도 한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살펴보면서 민심의 행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NBS 여론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응답자 정당 지지도 43%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17%입니다. 지난 같은 조사에서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이 시간에 저희가 장동혁 호 출범 이후에 최저치라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17%로 최저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조사가요. 9일, 10일, 11일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9일 오후에 국민의힘이 결의문을 발표한 그날이라서 결의문의 효과가 글쎄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네요. 결의문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의문의 내용도 뭐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드린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와닿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이나 아니면 국힘의 기존의 과거의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 측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좀 청산해라. 이른바 인적 청산의 요구가 가장 큰데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가 있어서 뭐 1, 2% 바뀐 게 변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40대 초중반을 계속 유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20% 밑에서 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동혁 대표의 어물쩍 결의문 한 장으로 넘어가려는 태도 갖고는 이거 지방선거 이제 8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이게 결의문 효과가 어떨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주목이 됐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결국 효과가 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결의문이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런 결의문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중도 성향에 있는 좌파 성향의 어떤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런 어떤 결의문 하나로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으니까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아마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파 보수 진영 내에서 이 결의문을 가지고 아직까지 설랑설레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오히려 지지층 또 일부가 또 떠나간 그런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결의문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처음부터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어떤 당 지지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파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MBS 조사처럼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전화 면접원이 이제 전화를 하면 그것이 뭐 녹음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애초에 좀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경향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어떤 전화 방식에 따라서 전화 면접원에 의한 방식보다는 ARS 방식에서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차이도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는 국민의힘에 많은 좀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수치는 좀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추이는 국민의힘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오늘 여론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요. 오차 범위 안이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5%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 전문가에게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 오차범위 내에서 누가 오차범위 내지만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29%대 25%. 김정 의원님. 네. 아무튼 텃밭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짐 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야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TK 지역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인데요. 특히 2주 전에는 28대 28 동률이 나왔을 때도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거 진짜 큰일이다라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2주 후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아마 속타는 후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후보들 뭐 차표 한 장도 아니고 결의문 한 장 들고 지금 선거 치러야 될 그런 판국인데 결과적으로는 3월 9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을 향한 의총의 결과가 민심이 이렇게 싸늘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론조사의 수치가 저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ALS 답변 뭐 홍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리얼미터건 갤럽이건 또 MBS 조사건 각 기관별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이 상승 곡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장동혁 호가 나아갈 방향이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대구의 조영 의원이나 또는 이제서 뒤늦게 민심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그 현장에서 몸소 느꼈던 싸늘한 민심이 오히려 이렇게 숫자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3월 9일 날 있었던 결의문의 내용 그리고 이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후속적인 조치들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론 민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이 네. 수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국 단위의 정당 지지율 또 TK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 역전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픈 성적표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WBC 야구 인기잖아요. 예. 한국팀이 이기고 있을 땐 열심히 응원하면서 시청합니다. 근데 큰 스코어 차이로 지고 있을 땐 다른 채널 돌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돼 있고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선뜻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TK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전국 단위에서 1,002명의 표본을 놓고 지지율을 산출한 건데 예. TK 지역으로만 좁히면 9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결집될 대로 TK 지역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는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다소 희망적인 진단도 함께 해봅니다. 예, WBC에 비유해 주셨는데 참고로 정강재 위원이 투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투수 정강재 위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민주당에서 속보가 좀 하나 나왔는데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이죠. 김현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요. 공소 취소 거래 설 음모론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던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를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정확히 밝혔는데요. 뭐 방침이니까 고발했다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TK 민심까지도 좀 심상치 않은 텃밭이라고 안심하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위기인 이 상황.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분석을 내놨네요.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양태가 될 것으로 염려된다. PK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뭐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어도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판세를 보면 예.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뭐 승리 내지는 뭐 부진했다라는 기준점이 2018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대 모든 전국 단위의 동시선거 중에 가장 많이 패했던 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인데요. 예. 그때는 사실 TK만 살아남고 부울경을 비롯해서 뭐 다른 지역에서 다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만에 하나 그때보다 민주당의 성적표가 조금 더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 중에서도 대구에서는 이긴다. 그러면 아주 선거를 잘 치렀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예.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그냥 무난하게 선거를 치른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매우 비슷하죠.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도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고 예. 이번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또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 있었던 이벤트도 비슷하고 지금까지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도 양상도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며칠 전에 그 TK 자민련 우려된다라는 발언도 했었는데요. 홍석준 의원님, 네. 대구 지금 많이 다니시잖아요. 들어보시면 민심이 예전과는 좀 다른가요? 좀 충고나 지적도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왜 이렇게 그 당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구시장에 많이 나왔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뭐 이렇게 싸우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TK 지지율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는 분명히 이제 TK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경고음이 켜졌다고 봅니다. 물론 2018년도와는 완전히 좀 다른 것들이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70% 후반대에서 80% 초반대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북 어떤 평화 무드를 통해서 굉장히 외부 변수도 민주당에 유리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때보다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도 훨씬 더 낮고 외부 변수도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예. 한 가지 그때보다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게 된 것은 지금 당내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또 나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경고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며칠 사이에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다. 지금부터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기에 따르느냐, 그리고 공천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기에 달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또 지지율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홍 의원께서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 발표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는데 오늘 그 대답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좀 길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면 뭐 고성국 씨 뭐 이런 이른바 뭐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친한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일단은 멈추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진일 보완 좀 후속 조치다라고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그 징계와 관련해서 멈추자 하는 건데 예. 과거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폭이 발생했는데 선생님이 맞은 아이도 데려다 놓고 야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친구 사과하고 너도 사과해.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지금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결의문을 통해서 우리 당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의지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거냐. 가장 큰 가늠자는 저는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여부였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고성국 씨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있었다면 결의문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지를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국 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의 당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끊어내고 그리고 윤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똑같이 다 잘못했으니까 모두 다 그냥 여기서 중단하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 그게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리에 제소된 사람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했던 원내위원장 24명, 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 동행했던 그 의원들 포함한 전현직 의원들에다가 이제 고성국 씨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의총 결과를 놓고 전환기 씨가 분기탱천에서 막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니까 또 전환기 씨 윤리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또 장동혁 대표의 또 지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원내위원장이나 또는 대구 갔던 전현직 의원들이 예뻐서 지금 이거를 멈추겠습니까? 원래 목적은 고성국 씨나 전환기 씨로 향한 그 비판의 화살이나 또는 징계 빨리 착수해라라고 하는 그것을 막아보려는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모순된 것은 이렇게 당대표가 윤리위에 뭐 징계를 조금 늦추는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나 배현진 의원이나 또는 김정혁 전 최고위원 관련해서 윤리에서 징계 절차 착수하고 뭐 가혹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거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늘 그런 식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거였네요. 그렇다면 당이 하나 돼서 가자고 그렇게 말로는 외치면서 왜 이렇게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들이 다시금 나오는 거죠. 예. 김영남 의원께 평가 여쭙기 전에 오늘 이 장동혁 대표의 말 중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런 멘트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튼 정광재 의원이 아까 무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무마라는 게 좀 적확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 제발 좀 바뀌어라. 내가 조금만 하면 내가 지지를 해줄 테니까 제발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라라는 게 요구사항인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야, 아무도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른바 입틀막이죠. 얘기도 하지 말고, 뭐 징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대여 투쟁만 하자. 근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대여 투쟁하기 전에 너희들 좀 바로 잡아라. 잘못됐으니까 그걸 좀 고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은 좀 쫓아내기도 하고 좀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그다음에 대여 투쟁을 하든지 지방선거를 치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데 조금 엉뚱한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덮으면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먼저 쇄신의 대상으로 당에서 적어도 당직에서 쫓겨 나가야 될 사람이 장동혁 대표인데 그 장동혁 대표 보고 변화를 이끌어 보라고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모순된 상황이죠. 예, 좀 어정쩡 조금 더 시원하게 1도가 아니라 한 10도 정도 좀 더 진일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 왜냐하면 지금 당내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한쪽에 좀 치우친다면 오히려 당내 다른 큰 어떤 좀 분란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박정훈 의원 어떤 저런 멘트도 나옵니다만 예. 재밌는 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을 중심으로 친한계 의원들하고 지금 민주당 생각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재밌는데 자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은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당의 어떤 총력을 모아야 되는데 총력을 모은 지금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당내 갈등과 분란입니다. 그런 예. 어떤 차원에서 최소한 당직자들이만이라도 좀 상대방에게 좀 상처를 입히는 그런 어떤 갈등적인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랑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야 뭐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 완전히 이제 당내 어떤 의사소통을 막는 입틀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좀 침소봉대를 하는 것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이런 것에서 더 나가서 앞으로 이런 어떤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당을 어떻게 선거 사항으로 올인하느냐 그리고 또 공천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내 갈등을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긴급 의총 결의문 발표 그리고 오늘 후속 조치에 준할 만한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하지만 내용은 좀 쉽지 않는 것 같고요. 급기야 당내에서 새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지금 현재 측근 세력들이 여전히 당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고 지금 앞에 나서 있는 선수는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이 조정하고 있다 해도 난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번 뭐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지도 체제 또 우리가 만들어서 공천받고 우리는 당하면 배치 달못 되는 거야. 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당이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네. 홍석준 의원님 짧게 요거 혁신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도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분위기가 어때요? 선대위는 통상적으로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 꾸려지십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혁신 선대위라는 것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논의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장동혁 대표 그리고 대표 체제를 지금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논의가 뭐 일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어떤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네. 하는 것이 먼저 좀 전제가 좀 돼야 될 거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은 지금 현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신선한 인물이 등판하면 좋겠지만 또 역시 뭐 구인난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아직은 뭐 크게 하마평에 오르거나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오후 5시 34분이니까 약 26분 뒤면 결론이 나겠네요. 오늘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오후 6시까지만 받는다. 더 연장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웅남 의원님. 네. 오늘 오세훈 측 관계자는 후보 등록 불투명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후속 조치성 발언에도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이런 입장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결의문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건대 오늘 오후 6시까지는 공천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안 할 가능성 높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6시가 마지막이다라고 했지만 예. 이게 마지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또 공천을 접수받는 기회를 만들 텐데 문제는 공천 접수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날짜를 뭐 또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상황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의문 이후에 최소한의 범위라도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럼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뭐 당의 변화를 이끌어서 출마하는 게 플랜 A가 되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불출마해버리는 플랜 B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방선거는 글쎄요. 뭐 제가 앞서서 2018년 지방선거가 기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고 별다른 후보도 제대로 못 내놓는 국힘 측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잘하면 대구시장 선거 정도는 민주당에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지 의원님. 예. 장동혁 대표의 오늘 발언이 여전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 오전까지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시장 공천 신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한 결의문이 어떻게 현실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의지를 보여달라. 첫 번째가 이른바 뭐 혁신선대위 구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뭐 이걸 약속해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도부에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요 포진돼 있으니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있어야 본인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었던 전제 조건은 마무리되진 않은 거죠. 예. 지금 결국에는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줄다리기. 그런데 이런 예. 줄다리기에 피해자가 누구냐? 전 오세훈 시장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 그래도 중도 확장이 가능하고 서울시장을 오래 역임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주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럼 지방선거라는 게 아시다시피 광역단체장 뽑고 그 이후에 단체장 뽑고 그 이후에 시의회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그 줄투표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장수를 선출시키지도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돼야 되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부나 오세훈 시장 모두 어떤 식으로든 뭐 오세훈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2분 남았네요. 21분 남았네요. 지금 시간이 또 바뀌었네요. 홍석준 의원님.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연장할 가능성 없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김영남 의원은 또 번복할 거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당의 접수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그런 요건은 아니니까 예. 통상적으로도 뭐 추가 접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위의 어떤 공신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신뢰되면 전체 국민의힘 이미지가 또 불리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주어진 시간 내에 신청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안 하면 이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그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급에 맞는 이야기냐? 물론 이제 당이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면
당이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도 항상 이제 싸움으로 나가고 그 적진에서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대권까지 도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어떤 정치인, 진정한 어떤 장수의 모습인데 지금 당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등록을 안 하겠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뭐 그걸 통해서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고 또 예. 그걸 통해서 또 일부 어떤 국민들의 좀 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파 보수 진영의 국민들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이 불리할 때는 그럼 나가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어떤 부정적인 또 인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한 만큼 앞으로는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당이 어려울 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다. 예. 이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도 좀 나서줬으면 한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당내 여론을 전해주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오후 6시까지 19분 남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당에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 등록을 한다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죠. 뭐 시체말로 모양 빠진 일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혁신선대위 꾸리는 것에 대한 확답을 받거나 당내 인사 조치를 좀 확실하게 해서 인적 쇄신을 하거나 뭐 2개 정도는 수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참 고민이 클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하건대 오세훈 시장이 뭐 사선 시장인데 5번째 서울시장이 된다고 시정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 행정 실패, 전시 행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국민의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민망하더라도 후보 등록을 하는 게 장기적인 어떤 그 포석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자기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사선의 시장을 했고 의원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의 요구가 다 수용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대잖아요. 장동혁 체제로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나눴다고 하는데 미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본인이 어떤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이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향후에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 도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요구 조건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받아들일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등록을 안 한다? 예. 그거는 소위 선당우사 정신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좀 크고 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후보 등록은 하는 게 맞다. 그게 예.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발언을 했네요. 그대로 전해드리면 관심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구스럽게도 하루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 못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추가 등록을 안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이 곧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뭐 이걸 명분 삼아서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억측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이 점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수도권 선거에 뭐 이른바 장수 역할을 해야 될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은 바탕은 마련이 돼야 비로소 뛰어볼 만한 전장의 기본 조건은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 때도 당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분명하게 제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겠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최소한의 조건 중에 뭐 한 가지라도 변화 조짐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간곡한 심정을 전달을 드렸고 뭐 흔쾌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더라도 일단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 변화를 추동해내는 것이 저는 매우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늦어질 수 있다 혹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등록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기왕 하루 이틀 연기해 주신 거 조금만 더 등록할 수 있는 여지를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그동안에 당은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추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한 명의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이런 당의 변화를 견인해내는데 이런 저의 충정이 좀 받아들여져서 반영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라고요. 그런 요청을 당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오세훈 질문 받도록 서울시장 현재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에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포기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쭉 시청자 여러분들 방금 같이 말씀드린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기왕 기존 노선 마감 기한을 연기해 준 거 며칠 더 연기해 주고 그 사이에 당 지도부가 한 가지라도 좀 변화의 조짐을 더 해달라. 그러면 도전하겠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예상대로 오늘 오후 6시까지는 등록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안 했고 추가적인 쇄신 요구를 할 거다라는 예상까지는 맞았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쇄신 요구를 하면서 오늘 공천 신청 안 하고 끝까지 지금과 같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오늘도 유동적인 입장을 가져가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본인이 갖는 것이지 저렇게 출마는 합니다. 근데 뭔가 조치를 해 주셔야 등록할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아니 어차피 출마할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버린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오세훈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겠어요. 어차피 출마할 거 뻔히 이미 본인 스스로가 밝혔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속내는 결국엔 출마하는 게 플랜 A고 출마할 생각이 있더라도 저렇게 출마는 한다라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저건 전략적으로 좀 미스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어떤 쇄신을 이끌어내는 추진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출마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라도 출마하겠다고 한 건지 그 속내를 밝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출마는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로는 못 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아직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 모두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저는 뭐 남북 협상이나 북미 협상 할 때 벼랑 끝 전술은 자주 봤는데 이런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내 진영 내에서도 진영 간 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모습이 과연 우리 당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출마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것일 건데 저도 이렇게까지 당 지도부와 밀고 당기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다고 미리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항상 양지만 가느냐 유리할 때만 출마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비판 여론에 대해서 난 분명히 출마한다. 그렇지만 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당 지도부가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등록 시한을 좀 늦춰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좀 기강이랄까 공신력이랄까 예. 이런 문제 그럼 다른 후보가 있던 형평성 어떤 문제도 이야기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런 어떤 기자회견이 오세훈 시장은 물론이고 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지방선거에 얼마만큼 참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어떤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런 후보 등록을 당과 협상할 정도로 된 어떤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참 대단히 좀 부럽기는 부럽네요. 부럽다로 제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부러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할 정도의 큰 정치인이 된 것 같아서 부럽다. 네, 김유정 의원님. 이미 당은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예.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변화의 조짐이 안 보여요. 그거는 결임은 존중은 한다라는 말에서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거는 동의는 안 하지만 존중은 할게.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후속 조치들이 인적쇄신도 수용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마. 또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뭐 복당시키는 거 이런 거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빙빙 돌려서 저렇게 하는 것도 참 재주인 것 같아요. 등록은 하는데 오늘은 안 할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저는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할 거라는 걸 내비치지 말고 전략적으로 뭐 이제 변화를 좀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3월 9일 날 결임은 나왔을 때 반색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됐다. 무슨 최소한의 발판이에요? 이걸 지금 셋이 아니라고 가져왔냐라고 걷어 차버렸어야죠. 이러고 선거를 나가라는 거냐. 이래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겠냐라고 그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됐고 뭐 추후에 지켜보겠다. 오늘과 같이 그냥 우유부단하게 중원부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3월 9일 날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고요. 계속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예. 공천 기간 바로 잡겠다, 후보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처음에 그랬었죠? 했잖아요. 예. 그 기조를 다시 꺼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오세훈 시장 그다음 다른 무슨 플랜 B나 C가 있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참 재밌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은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일종의 지금 책임을 다시 장동혁 지도부로 넘긴 그런 셈입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조금 더 변화의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면 등록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물론 오늘 점심 때 지도부와 만나서는 선거에는 참여하고 싶다, 하겠다라고 전제를 깔았다고 합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 시간에 아마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시죠.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세부 규칙 등을 놓고 후보 간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박주민 예비 후보는 토론을 안 하는 건 민주주의 포기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정원호 예비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뭐 피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추가로 TV 토론회를 선관위에서 추가로 지정한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청장 선거도 굉장히 크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큽니다. 민주당의 경기지사 경선도 예열이 끝났습니다. 오늘 출사표를 꺼내든 추미애 의원,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법사위가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그것은 누구나 모든 현직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김동연 지사는 이 대통령의 현장 일꾼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의 마음, 당원의 마음 명심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몹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사람 김동연으로 거듭났습니다. 서울시장에 이어 경기지사 경선까지 민주당 주자들의 본선행 티켓 경쟁,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때문에 시간을 조금 빠르게 아껴서 좀 써보겠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다른 후보들로부터 좀 집중 견제를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선관위 공식 토론회는 아니고요. TBS 교통방송이
주간에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후보들은 오케이를 했는데 정원호 예비 후보는 불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금 각을 세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상 토론회라는 거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를 해야만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인데 예. 당에서 그 계획하고 있는 당 선관위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토론회 3번, 합동 토론회 2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BS는 별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조금 앞서가는 후보의 흔히 볼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늘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 이제 그 정원호 이제 예비 후보죠. 예. 후보가 뭐 선관위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당 선관위가 이것은 각 후보들의 의견을 받아 수용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다들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앞서가는 후보의 어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예, 뭐 그럴 수가 있죠. 특히 지금 정은호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 공세를 받는 와중에 지금 뭐 경력이 구청장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토론할 때 좀 저는 불리할 수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지방행정 출신이지만 사실은 특히 구청장은 일반 어떤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하고는 달리 또 할 수 있는 법적인 좀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은 일반 시군 하지만 구청장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밖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토론회에서 서울시나 또 국가적 단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공격받을 수 있는 좀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은호 후보가 또 토론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겠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저는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특히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토론을 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더 그게 선관위 주관이든 아니면 뭐 방송사 주관이든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유불리 떠나서 저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경선 합동 토론회 민주당 주관으로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시간에 저희가 이가역 라이브 시간에 특집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 5명 모두 초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아무래도 구청장이었다가 중앙무대로 이제 막 진출하는 거니까 견제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그 이유보다는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 결과상 선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1등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복싱으로 따지면 아웃복싱을 하는 거고 워워 하면서 붙지 말라고 그 견제구나 뭐 이런 걸 던지게 되는 것이고 2등 이하 후보들은 그냥 무조건 달라붙는 거죠. 인복싱 하면서 죽기 살기로 덤비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도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기초단체장으로서 3선을 다 끝마쳤습니다만 사실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토론회 같은 거를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론회가 이루어지면 토론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직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을지 실제 이제 5번은 하게 돼 있는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JTBC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전날 다음 주 목요일에는 경기지사 5명, 민주당 예비후보 5명과 또 토론을 합니다. 이걸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음모론 주장이 파장이 커지니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대응의 일환으로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밝힌 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김어준 뉴스공장 이렇게 키워놓은 정치적 진영이 어딘가요?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을 이렇게 큰 뉴스 플랫폼으로 키워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이든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여러 가지 뉴스를 쏟아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근거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국회의원들이 인용 보도를 통해서 다시 그 레거시 미디어 보도가 나오게 하는 이른바 여론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놨던 게 뭔가요? 특검이잖아요. 특검에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번 그 진상을 규명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가운데 가장 큰 비판은 이른바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인들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한없이 관대하게 나오는 모습에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혹을 사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이면 탄핵 사유다, 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가정을 전제로 너무 선을 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또 한 발 껴서 무슨 가정을 전제로 사실이라면 이러면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민주당이나 또 지지자들로서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소위 멍청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그렇게 검사장급에게 다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라고만 했으니까 문자인지 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죠. 예. 그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검찰에게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또 그 측근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거를 단독 보도 또 팩트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인수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증거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취재원을 보호할 요량이라면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대야만 적어도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툭 이렇게 폭발력이 강한 이야기를 던져놓고 예. 뭐 다른 얘기는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대통령 또 뭐 그 측근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 또 검사장급들 이렇게 다 지금 줄줄이 엮여 있는 소위 그 장인수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늘 김현 그 소통위원장이 고발 예정이라고 했고 고발할 예. 방침이고 또 정청래 대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부분을 대응하겠다. 명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죠. 또 장인수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도 지켜봐야죠. 예. 사흘째인데 어떤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또 명확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모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장인수 전 MBC 기자의 행동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 장 전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기자라고 한다면 그간 배웠던 것들에 근거해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알아 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민주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예, 김영남 의원님, 한준호 의원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한준호 의원 얘기대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싶은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검찰 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라고 표현되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완전히 보안 수사권도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원한대로 민주당의 원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계속 정부나 이쪽에서 밀고 나가면 예. 이런 음모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그 억측을 만들어내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봐도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장인수 전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제가 듣기에도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아, 예. 그런 은밀한 얘기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한다? 아유, 그건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어떤 의중이 숨어 있는지 본인만 알겠습니다만,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명할 거냐? 해명 못하면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틀 전에 밤 10시에 장인수 전 기자 본인 유튜브 계정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설명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는데, 오늘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또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도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그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가요, 미 중부 사령부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 미 중부 사령부에 파견됐던 중동 전문가,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중동 상황, 그리고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 등 민주당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김 의원님이 중동 전문가이시더라고요. 네, 네. 예, 보니까 미 중부 사령부 파견 근무도 하셨고, 그때 이라크전 전황도 분석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박사 논문도 걸프전 이런 내용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썼었죠. 저희가 잘 모셨네요. 네. 지금 중동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동 상황은 실제 목표 달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단계 정도는 미국이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달성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미국도 출구 전략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 네네. 예. 그 출구 전략으로 볼 만한 발언이 백악관 대변인 톡에서 나왔는데 네, 뭐라고 네. 했냐면 이란의 항복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무력화 뭐 이 정도의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판단을 하면 네. 종전하겠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이거는 미국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의중이겠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미국은 이번 이란 전의 목표를 아마 세 단계로 잡았을 겁니다. 예. 먼저 이제 이란의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핵 개발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핵 개발을 완전히 무력하고 의지를 완전히 꺾는 거가 첫 번째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핵을 투발 수단이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또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해군력,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및 정규군에 대한 핵심 군사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과 예. 이 두 번째 목표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 친미 정부를 만드는 거죠. 예.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하고 친미 정부를 만드는 건데, 지금 2단계까지 군사 목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5천여 개의 핵심 표적을 타격을 해서 거의 무력화돼서 제가 봤을 때 이미 공중구세권을 확보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란의 공군력이나 방공 체계는 한 90% 무력화됐다고 보여지고요. 해군력도 제가 봤을 땐 한 8, 90% 무력화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핵 시설도 어느 정도 무력화가 되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무력화됐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돼 간다. 예. 근데 정부를 친미 정부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상군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최고 지도부만 제거하면은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란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란은 신정 그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사이가 40년 이상 유지됐기 때문에 예.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슬람이 공격을 받는 걸로 봐서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항을 하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전사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 부대를 투입한다면은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예.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내 그래서 여론도 안 좋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도 지금 30% 이하로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국제적인 여론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 지점에서 멈추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세 단계 중에서 마지막 친미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까지는 그건 포기할 것이다. 네네. 예,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다. 대신 적절 전쟁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대신 이제 현재 지도부에게 비핵화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좀 받으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서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예. 이런 방안은 뒤에서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은 네. 하긴 했는데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주한미군의 그 방공 체계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다. 뭐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주의 CCTV에 그런 모습이 잡히는 것도 보도가 됐고요.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한미 연합 체계는 확고하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확고하고요. 단지 이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일부 그런 탄약들은 중동으로 좀 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약들이. 네, 예. 탄약을 있죠. 그 발사 가게 되면은 탄약도 있지만 발사대라든가 부대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발사대나 부대가 간 것 같지는 않고요. 탄약을 전환을 일부 예비 탄약들을 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런 전쟁을 준비할 때는 한 2달치 이상의 탄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에 대응해서 미사일이 한 2,000발에서 2,500발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날아올 때 방어할 수 있는 탄약을 다 구비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변수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드론. 이란의 드론. 예. 드론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저가 무기가 아니라 패트리어트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패트리어트 탄이나 사드 탄들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전으로 갔을 때 그러면은 주한미군에 있는 탄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에 있는 탄, 또 독일에 있는 주동미군들 탄들도 그래 예비로 좀 일부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정황들이 속속 그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우리 한미 방위태세 문제가 없고 특히 방공체계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방어 체계를 다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드, 천궁2, 팩 이렇게 해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계속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 무기가 빠져나가도 충분히 태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이게 좀 상상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탄약이 나가고 하다 보면 미국에서 혹시나 직간접적인 우리 군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 뭐 쉽게 말해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 이것도 한간에는 설이지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2단계에서 멈춘다면은 그걸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주로 공군력과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 이런 걸로 지금 미국이 이란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미국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건데 만약의 경우 진짜로 미국에 대대적으로 지상전을 부대를 투입한다 했을 땐 군 소요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파병이라든가 이런 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입니다. 단지 이제 주한미군에 있는 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좀 통보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군 당국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국회에서 그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 쪽의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 요청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상황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김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지금 정도의 전황 예측이라면 미국이 굳이 우리에게까지 그런 걸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중동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고요. 네, 네. 사실 의원님 모신 이유가 이것도 좀 있습니다. JTBC도 단독 보도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 방첩사령부가 김병주 리스트를 네, 네. 만들었어요. 그렇죠. 의원님 네. 이름이 들어간 리스트.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상상 못할 일인 거죠. 그래서 12.3 내란을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방증입니다. 이 리스트를 언제 만든가 보니까 24년도 8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만든 걸로 추정이 돼요. 예. 여기 언젠가 하면은 김용영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게 8월 12일이거든요. 예. 지명되자마자 제가 이제 계엄하겠다고 최초로 경고를 시작을 했어요. 하셨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 안에서는 발칵 뒤집혔겠죠. 자신들이 계엄하려고 했는데 김병주가 계엄한다고 경고를 하니까 이거 혹시 누출된 거 아니냐. 내부 고발자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자기들의 그 계엄하려는 주력 세력의 김병주랑 친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것을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랑 고등학교 후배들 한 3명, 또 예천 출신인데 예천 출신들 장군과 대령급 6명, 예. 그리고 근무 연고가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 때하고 상군단장 때 집중적으로 누구랑 같이 근무했는지 이런 거고, 그 인원들이 주로 계엄하는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대에 집중적으로 누가 배치돼 있는지. 예. 제가 같이 근무한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계엄하는 부대의 핵심 장군들은 누구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실제 그런 것들을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했더라고요. 예. 한 예로는 12.3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11월 27일 날 합참에 가장 계엄하면 키맨으로 예상이 되는 합참 차장이 있습니다. 예. 합참 의장 밑에 차장 3스타 김봉수 장군이 있었는데 거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로 자천을 시켜버리고 교육사령관 하던 정 장군을 합참 차장으로 교체를 한 거죠. 정 장군은 실제 김용영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봉수,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인원하고는 일체 연락을 끊었어요. 예. 혹시 불이익이 될까 봐. 그런데 김봉수 합참차장은 임명되고 국회에도 의장 대신 자주 오겠고 합참의 일이 궁금하면은 차장과 의장과 주로 통화하다 보니까 예. 자주 통화하고 그러니까 김봉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교육사로 자천시켜버리고 다른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사단장 2명이 있었는데 후방 지역 사단장이었는데 이 인원들은 2년이 임기가 끝나서 11월 달 인사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체 안 하고 유임을 했더라고요. 그 2명은 후방에 있는 사단이었고 계엄과 전혀 관련 없는 부대였거든요. 예. 만약 임무를 교체한다고 하면 그 사단장 맡으면 합참이나 국방부나 요직에 와야 되니까 요직에 안 하고 그대로 유임을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 사례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주변 사람으로 추정되는 군 고위급은 그때 당시 내란 모의에서 좀 빼려고 하는 그런 네, 그렇죠. 모습이 있어요. 내란의 핵심 세력으로부터 예. 빼고 저 멀리 놔둔다든가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내란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뭐 12월 초에 결심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인사부터 관여를 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블랙리스트 구체적인 이제 실체가 2차 종합 특검으로도 밝혀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3대 특검 이전에 있던 특검에서 자료 이첩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좀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도 생각하고 그런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내란 특검에서 모든 걸 밝혔어야 되는데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자료에서부터 다 2차 종합특검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첫 발표를 한 게 전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발족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해주고 필요한 저희
당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고 예.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2차 종합특검에서는 진짜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 1차 종합특검이 너무나 미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이번에 내란 진상규명 TF 거기에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서 그야말로 내란의 주불은 꺼졌는데 잔불들이 아직 여기저기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을 하는데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짧게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2차 종합특검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판례를 좀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네. 예전에 기무사의 그 세월호 유가족 사찰 판례 이런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직권남용 혐의로 의유를 네. 냈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셨죠? 당연하죠. 예. 이것은 내란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월호 때 민간인 사찰을 해서 그 당시 참모장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던 사례가 있어요. 예. 일단 그런 사례를 검토한다는 건 긍정적이지만은 그 사례를 빗대서 내란에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내란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 국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아주 중형을 쳐야 되고 예. 특히 내란을 위해서 블랙리스트 민간 사찰을 한 거거든요. 저에 대한 사찰도 이미 22대 총선 때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민간의 사찰은 내란을 하기 위한 사찰 이런 것들은 내란 측면으로 봐야지 그 민간 일반적인 사찰, 직권남용의 틀에서 보면 안 된다. 예. 내란의 범죄로 봐야 된다. 내란은 아주 중형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발표를 2차 종합특검에서 JTBC를 통해서 발표하길래 제가 반대하는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의율해 버리는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을 굉장히 축소하는 것이다. 이건 내란의 그럼요. 네.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지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사실 김 의원님이 경기지사 출마한다 안 한다. 네. 그리고 하시려다가 내려놓겠다. 백의종군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선신하겠다라고 입장을 좀 바꾸셨습니다. 네.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의 예비 경선 상황. 오늘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치열할 것 같은데요? 치열하죠. 지금 경기도에는 5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 다 훌륭하고 우수한 분들이 경쟁을 해서 경기도 경선에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했다가 6명이었다가 제가 내려오면로서 5명이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지금 시대적인 사명이 제가 경기도를 돌아보니까 당원들의 요구와 지지자, 도민들의 요구가 김병준은 도지사 준비보다는 내란 척결 아직 안 됐으니까 내란 척결의 선봉당이 되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안보 분야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요구가 많아서 저는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만둔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5명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정책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잘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진상규명, 내란 진상규명에 좀 힘써주세요라는 네. 결론을 얻어서 네. 예, 중간에 백의종군 자세로 내려놓았다. 이 5명의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보면 추미애, 한준호 두 의원의 어떤 대결 구도라고 할까? 언론에서 이렇게 좀 조명하기도 하는데 검찰 개혁을 두고 네. 이렇게 좀 갈등이 좀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나오는데 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검찰 개혁에 대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예. 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건설적 논의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검찰 개혁 법안은 사실 정부 측 안이 지난 1월에 왔을 때 예. 당에서 그걸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의총에서도 의견을 듣고 당의 의견을 다시 정부 측 안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서 예. 2차 정부 측 안이 온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당의 목소리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총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반영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국회의원의 각자의 목소리를 종합하고 수기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건설적 논의 과정이다. 이견이 조금 나는 거를 갈등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이 네. 기자회견했습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음모론 관련해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대응 또 오늘 정청래 대표도 강력하게 네. 모든 그렇죠. 조치를 동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고발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인수 기자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당에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당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에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고 예. 원내대표도 원내 지도부에서도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실제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게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당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조치였다. 네, 네. 이 파장이 그러면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서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이 전체적으로 오늘 의총에서도 당원들, 의원들의 전체 목소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실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금방 이게 뭐 오래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무장관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예. 그리고 너무 황당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금 보십시오. 예. 이 이란전해서 얼마나 국정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지금 한 목소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에서 아주 강하게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해야 되고 저도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예. 미 중부 사령부 파견 네. 갔다 오셨고요. 중동 상황으로 박사 논문을 썼던 오늘 잘 모셨습니다. 김병주 네. 중동 전문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타민의 가치는 흡수력. 돌파하라. 하루틴. 리포점으로 비타민의 흡수력을 높이다.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코웨이 페스타 더 낼 거예요.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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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엔하이픈의 투두 리스트. 매일 운동? 했지. 스타일링? 했지. 식단 관리? 했지. 근데 입속 케어는? 해야지. 양치만으론 입속 전체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리스테린. 하루의 루틴을 완벽하게. 투두 리스트. 리스테린. 입속까지 매일 씻으세요. 지난 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내놓은 이후 장동혁 대표의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말뿐인 선언에 그칠 것인가 오늘 장 대표의 답이 나왔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반성한다고 고개는 숙였는데 정작 쇄신의 핵심인 사람은 못 바꾸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변화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때마침 결의문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장동혁 호 출범 후 최저치를 유지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입니다. TK 응답자만 추린 정당 지지도 민주당 29%, 국민의힘 25%. 통계적으로는 오차 범인의 접전이란 표현이 정확하지만 당장 시각적으로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의문 하나로 들끓는 민심을 덮으려 했던 오판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뒤늦게나마 변화를 도모한 출발점으로 기록될지 6.3 지방선거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것이었습니다. 코웨이 페스타 더 낼 거예요. 반값.
반값. 모두 반값 시대니까. 모두가 반할 역대급 세트. 코웨이 페스타.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뜨거운 에너지가 닿는 순간에도 차분하게. 쿨소닉의 쿨링 테크놀로지로 쿨하게. It's cool, so unique. 쿨소닉. 시즌의 이터널 94개 건담 작품의 기체 집결 무료 개별 기체 500기 이상 다양한 건담 작품을 쉽고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시즌의 이터널 6월 기체 일기 획득 보장. 네, JTBC 뉴스룸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